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예진 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0페이지 이번 내용은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의 각 국가들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유럽 얘기했을 때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의 등장 그리고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지면서 결국에는 이 뒤에 전쟁 처리를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 우리 지금 책에 메테르니히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도망치는 메테르니히. 앞에서는 메테르니가 주도한 회의에서 다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의 땅들의 국경선을 모두 돌려버립니다. 이때 당시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는 자유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병이다. 자유는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이며 출발점은 질서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중 봉기로 인해서 이 메테르니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런 쫓기는 신세의 메테르니히를 풍자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그 사이에 있었을까요? 아래쪽에 한번 같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회의의 결과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무너지고 그 뒤에 이 메테르니가 주도한 빈 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빈 체제의 결과 프랑스에는 다시 왕조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왕이 샤를 10세. 발음 잘 하세요. 샤를 10세는 의회를 다시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시민의 투표권,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역시 마찬가지 이전의 왕들과 똑같이 전제정치를 강화합니다. 이에 결국에는 시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프랑스 시민들이 7월 혁명을 일으켜서 같은 왕족이긴 하지만 훨씬 시민들을 우대하는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시민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샤를 10세가 물러나게 되고요. 이 루이 필리프를 중심으로 7월에 만들어진 왕정이 수립이 됩니다. 자, 이러한 프랑스의 변화는 주변에 국병을 맞대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이러한 영향으로 벨기에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폴란드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움직였지만 사실 이건 잘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7월 혁명으로 수립된 7월 왕정이 그 뒤에 무슨 일을 했느냐? 시민의 왕으로 추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제 정치 쪽이었어요. 소수의 대지주와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등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중소 시민들은 선거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요. 노동자들도 여기에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듣지 않고 이들을 탄압하자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1, 2년 과정 아니고요. 7월 혁명이 1830년 그 뒤에 한 18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소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2월 혁명을 일으켜 루이 필리프를 쫓아내고 다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184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각 국가는 거의 대부분 선거권 확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앞서서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배울 때 왕이 갖고 있던 권력이 젠트리한테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젠트리들이 성장을 하게 돼서 왕의 권한을 법 안에 제한을 시켜두게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선거에 참여권, 선거권 투쟁에 대한 역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번 파트 배우는 근대 국민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2월 혁명인데요. 1848년에 프랑스의 이 2월 달의 혁명, 라미 제라블의 배경이 된 2월 혁명입니다. 이 2월 혁명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메테르니히가 있었던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서요.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던 메테르니히가 결국 영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거세게 요구하는 운동이 들고 일어납니다. 왼쪽에 들라크로아라는 화가가 그린 민중들여 들고 일어나라라는 자유의 여신이 앞장서서 프랑스의 민중을 이끌던 7월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3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131쪽의 그림은 7월 혁명 이후에 18년 뒤에 다시 1848년에 있었던 2월 혁명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설명이 잘 돼 있죠? 7월 혁명 이후에 선거권자가 총 인구의 1%부터 1%도 안 됐기 때문에 중소 산업자본가 그다음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보다 2월 혁명이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영국도 이 선거권 확대 과정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영국 혁명을 통해서 의회가 활성화되고 시민의 권한이 커졌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도움글을 보시면 이 표가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권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됐어요. 귀족, 지주, 대상위 금융가들. 그래서 잘 사는 이들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개정이 되는 거예요. 개정이 되면서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가 포함이 돼서 4.5%,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까지가 9%, 농촌 광산의 노동자가 19%,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돼서 21세 이상의 남자, 그 다음에 30대 이상의 여자. 왜 나이가 같지 않느냐? 여자들이 훨씬 더 판단력이 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쨌든 포함해서 이제 46%. 그러다가 1928년에 들어와서야지 이제 평등하고 보통선거. 전체 유권자 비율의 62%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거권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게 영국의 선거법 개정이구나.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1838년에 있었던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인민헌장의 6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요. 21세 남자의 보통 선거권 인정해달라. 인구가 많은 곳에 후보자를 많이 내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 평등선거구를 설정하고 비밀투표, 그 다음에 매년 선거하자. 의원의 보수, 의원들에게 월급을 주자. 의원 출마자의 재산을 자격을 제한하는 걸 철폐하자. 돈이 없더라도 의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 등등등의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당시 왜 이렇게 되어 있었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이 선거구와 인원의 수가 맞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발생해요. 50명도 채 안 되는 마을에서 의원을 2명을 선출해야 되는, 예전에 많이 살았지만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달라진 거예요. 반면에 인구가 많이 몰렸던 맨체스터하고 리버풀과 같은 이런 신흥 공업 도시는 사람 되게 많은데 후보를 한 명밖에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하고 합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들까지 선거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과 같은 표처럼 영국이 선거법을 점점점 개정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동안은 곡물법과 항해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영국 국익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보호무역 쪽이었었거든요. 수입 곡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한 법률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완전 경쟁, 자유무역 정책으로 바꾸게 되면서 훨씬 더 활발한 교육을 통한 그런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다 정도만 참고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에 대해서는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서요. 자, 이탈리아와 독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토막난 역사예요. 사실 뭐 이탈리아사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세계사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목만 짧게 보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도 한번 볼게요. 이탈리아를 보시면 우리는 지금 현재 무슨 구두 모양이니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는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라색의 사르데냐라는 이름의 이 나라가 있었고요. 여기도 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폴리라는 이름의 나라. 지금은 뭐 항구의 이름이죠.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바닷가 도시인데요. 나폴리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고요. 교황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다른 나라에게 뺏겼던 그런 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사르데냐 왕국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바닷가에 있는 섬이긴 했지만 이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이었던,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사진이 안 나오는데, 카보르라는 사람이 먼저 서서 이제 이 통일운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이제 중북부 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가리발디라는 장군인데요. 붉은 셔츠 부대라는 이름의 군대를 거느리면서 이 나폴리 왕국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공화정을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제 사르데네 수상이었던 카보르라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탈리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결국에는 굉장히 큰 결론을 내려요. 이 나폴리 왕국을 사르데냐에게 바칩니다. 사르데네 국왕에게 바치면서 강력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이후에 이제 뭐 베네치아라던가 다른 지역들을 다 확보를 하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탈리아를 만들게 됩니다. 한편 이 상황 속에서 교황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교황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 축소됐어요. 이게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바티칸 유수라고 하면서 이탈리아 왕국하고는 등을 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티칸이 이탈리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 지금 알고 있다시피 유럽 여행 가면 이 이탈리아 안에 또 다른 작은 나라인 교황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요, 오른쪽에 독일을 얘기를 할 텐데요. 독일에서는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이 검은색 많은 네,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장소가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76년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프로이센, 독일의 시작이죠. 프로이센이 이겨요. 그래서 이때 국왕이 빌헬름 이스라고 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전쟁에서 이긴 프로이센이 이제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굉장히 큰 궁전이었던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방이죠. 거울의 방에서 지금부터 이제 우린 독일 대제국이다. 그리고 난 이제 황제다라고 이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참석했었던 황태자, 그리고 바로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비스마르크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133쪽에 보면은 비스마르크의 얼굴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는요, 강력한 독일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철과 피로서 해결해야 된다. 결국에는 전쟁과 군대를 동원해서 주변 지역을 장악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서히 영토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독일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작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의 통일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먼저 뭐였냐면 아까 이탈리아는 영토를 먼저 확보해가지고 영토를 합치는 과정이었는데 그거보다 먼저 비슷한 언어를 쓰고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 관세, 세금을 똑같이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이 관세 동맹을 맺은 지역끼리는 교류할 때 세금을 서로 매기지 않도록 하면서 무역의 이권을 서로 경제적인 기반을 추구하게 되죠. 그 후에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 내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이 우리도 의회를 만들어서 독일을 통일을 하기 위해 고민해보자 라는 그런 모임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의미는 부여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독일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모였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빠르고 좀 더 강력하게 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의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움직입니다. 독일을 통일할 때는 철과 피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 철혈 정책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군사력을 키워 힘으로 무력 통일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오스트리아까지 밀어내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이제 독일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이어 통일을 방해하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둔 후에 아까 보셨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 하던 거. 남독의 여러 나라 연방에 참가시켜서 독일 제국을 수립했던 게 1876년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해 두셔야 될 것은 독일은 먼저 세금 제도부터 하나로 그리고 화폐 단위부터 하나로 통일시켰다. 얘를 뭐라고 한다? 관세 동맹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의 연방 국가들이 프로이센 중심으로 관세를 없애고 화폐 도량형 교통제도를 통일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광대한 국내시장이 마련되고 독일의 산업이 발전하고 통일의 바탕이 시작되었다,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좀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과제 1번.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획득한 적을 자료 1의 지도에 표시해보자. 구체적인 설명 안 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제 크게 프랑스로부터 뺏어서 엄청나게 잘 써먹은 땅이 알자스 로렌.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아직도 이 프랑스어도 쓰고 독일어도 쓰고 굉장히 네, 근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철광석 석탄이 또 많아요. 그래서 독일의 산업화에 크게 도움이 됐었던 지역입니다. 자, 2번. 비스마르크가 의회에서 연설한 철과 피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철은 네, 무기를, 피는 군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력을 통한 통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과제 3번. 독일의 통일 과정을 정리한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보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이 먼저 했었던 게 세금을 없애는 관세 동맹, 화폐 단위를 통일시켰죠. 그 다음에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이 통일 방안을 논의했었던 이거 좀 긴데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던 국민의회 여기다 쓰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별 성과는 없었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이 북독일 지역을 합치면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지도에 보면은 북독일 연방의 남쪽 경계가 이쯤이었다. 이 위를 전부 다 하나로 합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어디요? 프로이센하고 어디가 싸웠습니까? 프랑스였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네, 승리. 그래서 베르사유 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결국에는 1871년 독일 제국을 성립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독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요, 17세기, 18세기 유럽처럼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식민지를 장악을 하려고 했었어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 종교, 러시아와 비슷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호한다라는 핑계로 이슬람 국가의 오스만 제국을 이제 태클을 걸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이제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 활약했었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켜서 발칸 반도라고 불리는 이제 바닷가, 따뜻한 남쪽 바닷가 방면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가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을 도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힘이 빠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변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어서 이제 러시아의 당시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 이때 황제를 차르라고 했었거든요. 이 차르였던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를 해방시키고 귀족들로부터 농노를 해방시켜서 이들을 이제 일반 시민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유럽 사회 산업화를 배워와서 추진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와 사실 이 농노 해방까지는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시 귀족들이 갖고 있던 땅을 국가에서 사들여서 다시 농노에게 나눠주고 이 농노가 농민이 되어서 50년 동안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땅값을. 그러다 보니까 별로 혜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고 황제는 본인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전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라 보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에 러시아 지식인들이 농촌 계몽을 하자라는 그런 사회개혁을 추진을
해 나갔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알렉산드로 2세가 결국 저격당해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요. 이거 봐, 바뀌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 좋은 일만 많아지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후 러시아는 전제정책 강화하면서 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철저히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참고로 아래쪽에는 당시 이제 러시아의 영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추운 쪽에 있는 바다다 보니까 얼지 않는 바다를 굉장히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7세기에는 유럽 쪽, 이 발트해라고 하죠. 그래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있는 여기에 발트해 쪽으로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이제 흑해 지역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중앙아시아, 이제 카스피해 아라레 쪽으로 이제 세력을 진출하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높였고요. 오른쪽에 시베리아 지역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이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있는 시베리아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이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오다시피 9,000km가 넘는데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인데 10배면 4,000이죠? 20배? 굉장히 긴 길이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들어진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까지 이 횡단철도를 여행을 하는데요. 뭐 기간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가 한 30만원? 40만원? 뭐 1등석은 140만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행을 가보시면 더 좋고요. 자, 그다음 아래쪽에는요, 알렉산드로 2세가 농노를 해방하는 그런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는 관련된 자료고요.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굉장히 좋다. 자유로운 농민으로서 이제 자신의 사유재산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주에서 이 땅을 사들여서 80%는 정부가 지불하고 농민은 이자를 붙여서 49년간 이걸 나누어 갚도록 한다가 굉장히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농민이 해방이 됐지만 삶이 전혀 윤택해지지 않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유럽 내에서도 가장 굵직굵직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5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유럽 사회의 문화, 특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물 분야에서는 찰스 다윈이 진화론, 적자 생존, 그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뭐 쉽게 얘기해서 기린을 많이 하거든요. 기린이 원래는 목이 짧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유리하게 살아남는 게 목이 긴 기린이 남들이 닿지 못한 높이 있는 나무의 나뭇잎까지 먹으면서 살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 유전자들이 진화해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진화론이고요. 멘델은 유전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물리학에서는 렌트겐이 X선, 피리 부분은 라둥을 발견합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벨이 전화기를,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19세기의 자연과학 파트, 그 다음에 문학 파트는요, 그동안 너무 인간의 이성만을 중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오히려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가 등장하기도 했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학습 내용 확인하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뭐의 영향으로 빈 체제가 무너졌다. 메트르니가 쫓겨났었죠. 가장 강력한 전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던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영국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이제 선거권을 더 확대해달라는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켰고요.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로 2세가 농노 해방을 선언하고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시민의 왕으로 추대됐던 루이 필리피가 7월 왕정의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왕국을 세우는데 크게 나폴리 왕국을 사르디나에 바친 가리발디, 그 다음에 철혈 정책의 독일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3번 다윈이 발표해서 후대에
사회 현상에 사회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생물학 이론은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